네, 자 그러면 우리 정치라이브 후반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에 또 두 분 저희가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정말 이분 유쾌하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개그 스타일입니다. 우리 박진현 평론가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또 장르만녀에 대해서 뭐 누구랑 싸우시던데? 아, 뭘 싸운 이야기 이런 것 좀 하지 마요. 온순한 사람입니다. 네. 아, 온순한 사람.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정치라이브에서는 처음 또 함께 하시는 분 같아요. 우리 장경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아니, 보조개가 저렇게 예쁘신데 법사위에서 항상 화내는 모습만 보니까 정말 속이 상합니다. 네. 오늘도 법사위 지금 진행 중인가요? 끝나고 6시에 끝나고 왔어요. 아, 6시에 네. 끝났구나. 네. 아, 오늘도 이 법사위 또 지켜보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용들이 또 이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다뤄볼 거는 의원님이 또 제기하셨던 의혹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파보려고 합니다. 먼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네? 못 봤습니다. 네. 못 보셨고. 네네네. 일단 요거예요. 12월 3일날 계엄이 있었고 천만다행으로 4일이 된 새벽에 막아냈고 4시가 넘어서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4일 자고 일어나서 4일날 저녁에 대통령 안가에서 저녁 회동이 일어나는데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렇게 4명이 일단은 만났다는 걸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 만난 거 자체도 조금 얘네가 지금 이 와중에 만나서 뭐 밥을 먹고 앉아 있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 어떠셨습니까? 맨 처음에 보셨을 때는. 밥만 먹었겠어요? 그럼 약간 우리 술도 마셨겠죠. 아, 술도 마셨을 것이다. 네네. 일단은 이게 이제 법조인들이니까 만나가지고 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을 거예요. 자기들도. 네. 근데 그때 박성재가 얘기했나요? 뭐 올해가 가기 전에 다음에는 잘 못 볼 것 같아서 올해가 가기 전에 보려고 했다. 김용현이 방첩사령관과 이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만났을 때 말을 똑같이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의원님이 지금 오늘 법사위에서 얘기하신 게 되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더라고. 네 분이서 만난 거 맞냐? 군인 있었냐? 김홍일 없었냐? 안대희 대법관. 네. 대법관도 그렇고. 그리고 차에 대해서도 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제보를 통해서 혹은 사실 확인 다 하신 건가요? 좀 그러니까 요걸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3일날 계엄령이 있었고 4일날 이제 주요 이 장관이 만났다. 보도가 이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만났다라는 이제 보도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제보가 있어서 2주 전에 법사위에서 박성재 법무장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둘만 있었냐? 또 누가 있었냐?라고 추궁을 했더니 그때 박성재 법무장이 참 신기하게 갑자기 이완규 법제처장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제처장도 있었구나 이렇게 회자가 됐고 또 지난주에는 전현 의원님이 이제 이 법제처장한테 물어봤더니 갑자기 또 법제처장이 민정수석도 있었다 이렇게 갑자기 자기들끼리 발빼기였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말을 좀 잘 못 맞췄는지 결국 그래서 행안부, 법무부, 법제처, 민정수석이 4명이 모였다는 건 확인이 됐고 본인들 입으로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최초 보도는 2명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제 2명이 더 확보가 됐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안가에 이 일단 들어간 차량만 제가 아는 차량만 7대고요 최소. 그 인원만 15명 이상 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법제처장한테 이야기했던 건 안가 장소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오늘은 제가 뭐 본인들은 4명만 있었다고 하니 그러면 또 다른 회의가 있었던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고 또 그 차량들도 제가 아주 특정해서 뭐 제네시스냐 아이오닉이냐 그렇죠. 카니발이냐 법제처장은 본인은 택시 타고 온 거 안다 수행원 1명이랑 들어간 거 안다 그랬더니 약간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차량 번호도 다 알고 있어서 차량 뭐 섭외도 조사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조만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번호를 알고 있으면은 그게 어디 차거나 뭐 이런 거는 시간 문제죠. 맘만 먹으면 이제 금방 밝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의원님 저기 추경호 의원 이야기도 얼핏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호 의원 아직 확인이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추경호 의원이 이제 만약에 그 당시 그 저희가 계엄 해제 과정까지,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가 12월 3일 10시 30분이었고 포구령포가 이제 11시 그리고 이제 계엄 해제 국회 본회의가 4일 01시였고요. 네. 해제된 의결 시간이 01시 01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추경호 대표가 국회의장의 개회 소집 이게 국회 소집이 선포를 하고 나서 국회로 모여달라고 했다가 당사로 모여달라고 했던 그 과정에 만약에 만에 하나 뭐 별도 다른 루트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거나 혹은 뭐 별도 라인으로 어떤 국회 의사일정을 방해할 만한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란 뭐 방조 또는 공범이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이어질 거라 보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추경호 원내대표도 핸드폰 바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 안가를 대통령 허가 없이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4일 회동에서도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민정수석, 법제처장 등이 안가 회동을 하고 나서 또 4명 물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안 바꿨는데 다 핸드폰을 바꾼 것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명백한 증거인멸이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 뭐 지금 현재 행안부 법무부 장관은 지금 탄핵돼 있는 상황이고 아마 청와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이나 법제처장도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은 확실히 핸드폰 바꿨고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법무부 차관부터 해서 법원행정처장, 헌재 사무처장 다 물어보면서 핸드폰 바꾸셨어요? 바꾸셨어요? 계엄 선포 전후로 해서 바꾸셨냐 했더니 아무도 안 바꾸고 딱 한 명만 바꿨던 거 아니에요? 결국 바꾼 사람이 범인이죠. 뭐 제가 무슨 고3도 아니고 수능 끝나고 핸드폰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핸드폰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무슨 뭐 오해 받기 싫어가지고 뭐 바꿨던 그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뭐 오해를 받기 싫으면 안 바꿨어야죠. 네. 그래서 뭐 다 수사로 특검이 가동되면 다 수사받고 다 처벌받을 사람들이라 봅니다. 근데 그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차량 7대에다가 한 15명 이상 들어간 걸로 이제 추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4명만 모여 있었다는 게 맞다고 치면 그 나머지도 한번 그 차에 어떤 차인지도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왜 들어갔을까도 그렇죠. 파헤쳐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은 연말 가기 전에 얼굴 보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누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4명이 주요 기관장들이 핵심 기관장들이 모였고 사실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핵심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현 검찰총장을 애 취급하다시피 하는 정말 그렇게까지도 얘기 나올 정도로 다 약간 이 시니어 법조인들이고요. 그래서 4명이 한가하게 뭐 밥이나 먹자, 송년회나 하자 이렇게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 내란죄 대응 대책회의 이거나 뭐 아무튼 또 다른 회의일 수도 있는데요. 그건 또 조사 중에 있습니다. 뭔가 수사한 게 거기서 무슨 얘기 했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한숨만 푹푹 나오는 분위기였죠. 일단 뭐 핸드폰을 바꿨으니까 앞으로 증거인멸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수사가 처해졌을 때 어떻게 입을 맞출 것인가 이 정도의 대략적인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짐작이 듭니다. 박성재 장관도 뭐 바꾼 건 아니어도 핸드폰 기종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유심을 이쪽에 꽂았다가 이쪽에 꽂았다가 추후에 그랬더라고요. 16일인가? 10일인가 하여튼. 핸드폰을 바꿨던 건 사실이죠. 유심 그렇죠. 그게 굉장히 이상. 그리고 오늘 세계일보 단독이었나요? 뭐 그것도 뜨던데. 박성재 장관이 그 계엄 당일날 8시에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8시 반에 대통령실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 박성재도 전혀 이 내란 동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 의원님이 약간 한숨을 푹 쉬셨던 것처럼 이게 압수수색이나 공수처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채팅으로도 왜 이게 그럼 쟤네가 아직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느냐, 빨리 체포 안 되냐 이런 댓글 많이 남기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이 정황상 많은 뭐 피의 혐의나 여러 가지 공조 또는 방조 혐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압수수색이나 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압수수색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보는데요. 뭐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아직 조금 증거 확보에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검찰과 이 공조본이 이제 뭐 앞다퉈서 수사를 하고 있긴 한데 공조본은 아무래도 이 경찰과 공수처 등이 이제 또 이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코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여러 가지 본인들은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데요. 네. 아무튼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검찰은 수사권도 없는데 괜히 수사 오히려 검찰이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느껴지는데 결국 어찌되건 뭐 공조본과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시다가 저희가 특검법 가동 이후에 이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는 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만하지만은 결국에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려면 특검 출범과 함께 싹 흡수가 돼야 된다. 뭐 초동 수사가 제일 중요한데요. 초동 수사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도 좀 저는 이제 검찰이 설마 증거 인멸까지는 안 하리라고 믿고요. 그건 너무나 이제 그렇게까지 가면 정말 이제 검찰에 대한 저의 불신을 넘어서서 검찰은 진짜 뭐 문 닫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문 닫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최소한의 이 형사사법 절차까지는 위배하지 않겠지라는 아주 기본적인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뭐 초동 수사를 해야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검찰 수사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이제 평가들은 윤석열 관련되는 수사를 뭐 축소 무마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다음 정부에도 조직을 온전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좀 오버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을 수 없죠. 김주현 민정수석이 지금도 검찰과 소통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또 의심도 합니다. 네. 뭔가 당연하겠죠. 네. 검사 출신들은 뭐 소통 내통이 뒷작업이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네. 소통이라고 하니까 너무 따뜻한 어딘가 그냥 내통 네. 뭐 뒤통. 그러니까 아니 네. 근데 이제 이번 계엄 사태 관련해 가지고 검찰도 좀 같이 가담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어가지고 그 보도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요거는 요 정도로 보고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헌법재판관입니다. 이 헌법재판관을 민주당에서는 이제 3명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데 권성동 이제 의원이 본인과의 싸움을 시작했어요. 과거에 나와 현재 내가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뭐 이분은 또 지난번에는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장 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늘 싸우고 있는 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을 안 만났더라면 이분도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윤석열만 만나면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아니 그 제가 영상을 찾아봤더니 네. 그 7년 전 권성동 의원이 그 한 언론에 나가가지고 저는 탄핵 만장일치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인터뷰였더라고. 뭐 역사의 승리라고 했죠. 탄핵 그러니까요. 심판에 대해서. 자, 국민의힘에서 지금 어쨌든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겁니다. 한독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조금 근데 이게 크게 뭐 무슨 타격이나 걸림돌이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혹세무민 양두구육이라고 하는데요. 네. 헌법재판관 구성 9인은 정확하게 대통령 임명직 3인, 그다음 국회 추천직 3인, 대법원장 지명직 3인 이래서 대통령의 임명, 국회 추천, 대법원장의 지명 이렇게 이 정말 헌정질서 유지와 삼권 분립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에서 구성이 됩니다. 333 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 소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거부했던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저희가 막았던 거고요. 대통령 몫을 그렇죠. 대통령 몫을 대통령이 아닌 권한만 행사해야 되는 자가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의 맞아. 적극적 행사다라고 봤고요. 요거 좀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얘기하는 거랑 뭐 그럼 민주당 너네도 똑같은 거 아니?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도 인정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까지는 그렇지만 그 당시 2017년 당시 대법원장 지명직에 대해서는 형식적 확인 절차이기 때문에 임명해야 된다. 이제 소위 지명 절차가 이루어져야 진행돼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번 지금 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것은 추천직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권능이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는 사법부의 권능이었고 이번에 입법부의 권능인데 이 국회 추천직이든 대법원장 지명직이든 그냥 대통령이 형식적 확인 절차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국회 추천의 몫은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그걸 뭐 시간을 지연한다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아주 형식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얘기했던 몇몇 분들이 얘기했던 부분 그 분들은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이 반대 의사였고 권성동은 대법원장 지명직은 본인도 찬성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엔 국회 추천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형식적 절차다. 권성동 의원의 말을 빗대서 제가 또 이번에 법제처장도 봐라 현재 사무처장도 그렇고 법원행정처장도 그렇고 이거는 다 이 국회 추천직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다 얘기하지 않느냐. 근데 법제처장 왜 방통위원은 국회 추천직은 임명 안 하셨어요? 이거 왜 딴지고 하셨어요? 이러면서 예, 혼냈죠. 네. 이거 그냥 침대 축구죠. 첫 누워버리다. 번째는 이제 6인인 경우에 정영식 씨가 현재 재판관 중에서 그 사람이 반대하면 5대1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국 임명하더라도 최소한 시간이라도 끌어보자 뭐 이런 입장에서 이제 장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해석을 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아무 문제 없다. 3명 더 임명해야 된다라고 이미 공보관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민주당과 이 국회에서 주도해서 청문회에 걸쳐서 권한 대행에게 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청문회 개최 없이 그냥 국회의장 권한으로 바로 올릴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이제 이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도 인사청문회를 20일 이내에 개최해서 임명을 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추천직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개최하되 20일이 경과할 때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바로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인사 검증의 시간을 기본적으로 20일 정도는 보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 국회 추천직은 국회의장에게 또 대통령 임명직은 대통령에게 권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 인사청문회 채택도 안 했는데 대통령 임명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도 국회 부의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 국힘이 하도 지금 저희가 내란 지금 공범이 되려고 노력하는지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어서 정말 황당하죠. 진짜 황당합니다. 근데 그래놓고 본인들이 또 헌법재판관을 또 심지어 추천해놓고 맞아요. 인사청문회를 거부 정말 황당해요. 차라리 그러면 본인들 몫에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요. 정말 쟤들은 진짜 제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정말 예를 들면 막 내란죄가 아니에요, 뭐 공범이잖아요. 그래놓고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러면서 또 계엄 해제 표결을 참여 안 하고 계엄은 잘못됐지만 하면서 탄핵 소추안은 참여 안 하고 그럼 부결을 당론으로까지 결정하고 그러면 내란 공범 아니고 그러면 부결 당론으로 해놓고 또 공범은 아니다 그러고 도대체 말이야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비판이 있을까봐 이런 변명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인정한 것도 있고요. 요거 천하람 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진 뭐 하나 올린 거 있는데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누가 이제 권성동 의원한테 메시지를 보냈나 봐요. 뭐 저렇게 뭐 임무와 소명을 다해달라 뭐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미 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하기로 합의했고 인사청문위원까지 제출을 추경호가 다 해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할 수 있다. 이건 인정까지 해버린다니까 완전히.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최소한의 침대 축구를 좀 해보고 일단은 국민의힘의 이제 강성 지지층인
아스팔트 보수들에게 명분도 세우고 네. 뭐 요 정도에서 하는 눈 감고 아웅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 감고 아웅이다. 그 국힘 쪽에서도 침대 축구 지금 다들 들어눕고 어떻게든 시간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무라일체는 맞습니다. 윤석열도 지금 거의 눕고 있는 그렇죠. 행태인 것 같거든요. 네. 뭐 경찰이 불러도 안 가, 검찰이 불러도 뭐 안 가버려. 그리고 심지어 헌재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는데 요거 지금 수령을 안 하고 있다 그래요? 어떻게 평론가님 이거 원래는 7일 이내에 뭐 답변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수령을 일단 받아야 돼요. 안 했다라는 것은 헌재의 심판 자체를 현재 내 마음속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거다. 나는 마음속에서? 쿠데타를 한 적이 없다. 아. 나는 쿠데타를 한 적이 없다. 정당한 계엄을 했다라는 것을 아직도 이 사람은 이제 머릿속에서 뇌피셜로 갖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면 변호인 선정하는 것도 고위 검사 출신들을 또 다 선정해요.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런 헌재 재판을 할 때는 법리에 밝은 판사들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검사를 썼을까? 결국은 지속적으로 정치 투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상황 자체를 불인정한다. 그리고 정치 투쟁을 해가지고 아스팔트 보수들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정치적 논란을 만들어가지고 여론을 한번 불러일으켜 보겠다. 그러면은 헌재에서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또 제작진이 올려주셨는데 윤석열 변호인단이 윤석열 내란 혐의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생각 분명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부조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정신이 온전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 계엄령 선포 영상이라든지 또 해제 영상이라든지 그 이외에 뭐 대국민 담이 온지 모르겠는데 담화라고 저희가 맨날 있었어요. 그러는데 담화. 예, 대국민 담화 과정에서 그렇고 이런 방구 본인이 최소한의 대국민 담화라면 이 어떤 반성과 사과 국민께 좀 미안함을 전달하고 나서 본인의 이제 법리적인 또 정치적 투쟁에 대해서 설명해 갔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뭐 반성과 사과 자체가 없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은 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 그것부터 문제거든요, 사실. 10시 반에 계엄령 선포했는데 2시간 후면 12시 반인데 그때도 해제는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국회 이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맞고요. 그럴 거였으면 2시간짜리 비상계엄이었으면 국무위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어야죠. 그렇죠. 근데 부랴부랴 다시 소집해야죠. 그나마 그것도 한덕수 부총리가 뭐 설득했다고 하는데 어째 설득하고 나서야 4시 반 정도 돼서 국무회의가 다시 소집이 되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랬어요. 2시간짜리 비상계엄 했다가 또 4시 한 20분에는 아직 성원이 안 돼서 지금 해제를 못하고 있다 그러. 아니 2시간짜리였으면 집에 보냈으니까.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5시 01분에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도 안 맞고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변호인단 선임하는 과정도 다 검사긴 한데 뭐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홍일, 윤곽근 등의 이 고위 검사 본인과 친분 있는 아주 찐윤 검사들로 하는 그렇습니다. 이유는 정치 투쟁을 할 가능성과 더불어 석동현도 또 하나는 석동현도 그렇고 더불어 사실 온전한 정신 있는 변호사라면 내란죄의 수괴를 변호하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렇죠. 아무리 친해도. 그래서 제가 보기엔 보통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과 관련된 탄핵심판 청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판사 출신 또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많이 구성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걸 변론하고 싶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과 더불어 계속 이렇게 메시지가 아니 내란죄 성립 안 한다. 계속 이렇게 국민 화나게만 하시는 뭐 브리핑을 하고 계셔서 계속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오죽하면은 그래서 의원님이 지난 9일에 공수처장한테 그것까지 물어보신 거잖아요. 이거 만약에 윤석열 국군병원 가가지고 뇌진단 받고 네. 이거 문제 있어가지고 너 저 사실 아팠어요 뭐 하면서 심신미약으로 하면은 뭐 이거 감염 사유 되냐 오죽하면은 사실 그 질문도 하신 거잖아요. 이제 소문도 뭐 있긴 있어요. 국군병원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혹과 더불어 뭐 여러 제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보가 국군병원의 제보가 다 확인이 되진 않아서
저도 어찌됐건 그러지 말라는 경고 의미로 공수처장에게 이제 심신미약을 사유로 감형의 사유가 돼선 안 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어찌됐건 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 해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미르재단이니 K스포츠니 여러 뭐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서류들이 이 최순실 씨에게 흘러갔느니 여러 가지 이제 국정농단의 사유들이 좀 뭐랄까 종합 세트처럼 이렇게 총망라돼 있었다면 이번에 아주 심플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상계엄에 대한 선포권자는 결국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심플하고요. 아주 특정할 수 있고 수개를. 그래서 뭐 복잡한 법 논리도 아니고 범죄 혐의를 아주 증명하기에 아주 용이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박근혜 때는 약간 좀 엽기적인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엽기적인 느낌인데 이번에는 뭔가 액션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죠. 나중에 이거 영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어마무시해요. 성공했더라면 약간 무서워 진짜. 약간 그렇죠. 블랙 코미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심신미약 이야기도 재밌는 게 심신미약은 탄핵 사유예요. 그렇죠. 아 그거 자체도 심신미약은 탄핵 사유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탄핵 사유입니다. 다만 형법상에 징벌을 받을 때는 양형에 참작이 되죠. 감형 사유가 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뭐 그거는 뭐 대통령의 정신이 온전치 않으면 빨리 대통령 탄핵 내려와야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막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형이 되더라도 사형을 하려 그랬는데 그냥 감형으로 사형 집행은 안 하는 걸로. 사형 선고까지 받고. 우리나라가 아무튼 저희가 그동안 또 이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되기를 주장해 와서 윤석열까지만 하죠. 무기징역까지만 하시고요. 하시고요. 윤석열까지만 근데 해요. 이제 민간인에 대한 형법 적용은 네.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걱정은 군 형법은 아주 엄격해서 아마 지휘관급 사령관들은 진짜 사형 선고 날 수도 있다고 보긴 해요. 네. 군법으로 제가 총살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법은 그러니까 이제 전시 상황에서 전시 상황에서 직결 심판 가능하죠. 교수형인데 맞네. 그 한동훈 대표가 사형 주장했어요. 그래서 둘이가 사이가 나빠졌나? 맞아 옛날에. 네네네. 맞아. 사형 있어야 된다고. 사형 있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법사위에서 많이 사형제 부활시켜야 된다. 아주 엄격히 처벌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하셨거든요. 그 질의 내용 저희가 다 좀 정리하고 있거든요. 네. 나중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거. 네. 그 의원님 오늘 법사위에서 요것도 제가 하나 포인트로 네. 보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미에 요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계엄 전으로 뭐 했는지 네. 어마어마하게 아마 터질 거다. 이거 어떡하려 그러냐. 이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거 조금만 힌트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진짜. 이제 곧 공개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의 행실과 행적도 참 심각한 게 있어서 전 이것도 좀 이 검경에서 빠르게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곧 공개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지금 제보를 받으셨고 좀 팩트 체크랑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뭐 다 확보했죠. 네. 자료 뭐 증거나 이런 것들도 혹시 HID OB 관련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우리 부승찬 의원께서 잘하고 계시니까 군부대는. 왜냐하면 그 김건희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어요. 좀 윤석열이 직무정지가 됐지만 사실 우리가 이 전까지만 했던 게 좀 김건희 비선의 뒤에서 막 실질적인 뭐 V 제로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되게 이번 계엄 사태 때는 은근히 뒤로 쏙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집에서 제가 굉장히 순화시켜서 기도라는 표현을 관저에 이제 증축한 불법 증축 5곳 중에 2개만 밝혀졌잖아요. 아마 3곳 중에 한 군데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게 뭐 주술방인지 시술방인지 뭐 운동 설마 운동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운동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관저 이전과 관련된 또 감사원 회의록 또 공개되면 그것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마어마할 거다. 네. 근데 너무 이게 근데 사실 그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원래는 이제 이 평상시에는 다 어마어마한데 계엄 선포 때문에 이 비상계엄 선포되고 난 다들 다 작은 일이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역치가 확 올라가가지고 너무 궁금하네. 혹시 천공하고도 관련 있습니까? 뭐 그런 썰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도 좀 뭐 보고 싶습니다. 빨리. 참고로 건진 오늘 지금 수사받는 것 같던데 정치자금 체포됐죠.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아마 네. 건진도 체포됐고 명태균 씨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오늘도 박주민 의원이 또 만나고 오셨더라고. 네. 황금폰에 굉장히 좀 큰 내용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요거는 혹시 뭐 들으신 건 아니면 좀 집중하고 계신 것들이 특별히 있습니까? 이제 뭐
박주민 의원님하고는 뭐 특별한 내용까지 못 들었는데요. 또 정신 없으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 저는 이 명태균 씨가 진짜 뭐 기인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또 여러 가지 이 예측들이 나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이 되는데 진짜 딱 한 달 걸렸거든요. 믿기 싫은데 맞아 떨어지는 게 꽤 있어. 그래서 또 실제로 이 명태균 씨의 녹취는 거의 대부분 사실이에요 보면. 뭐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도 그렇고, 맞아. 또 2024년 공천 과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사실로 들어가는 것들이 꽤 있고요. 맞아. 창원지검에서도 사실상 올해 5월에 고발한 사건, 강혜경 씨가 고발한 사건도 검사 한 명 없는 수사과에다 배당했다가 9월에서야 수사 재개를 한다든지 그 형사부에 배당을 한다든지. 맞아. 실제 선거법 공소시효 10월 10일 지나고 나서 다 수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보기엔 선거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명태균 씨와 관련된 폰에서 나올 만한 게 꽤 많다. 아마 여론조사 해주고 뭐 이것저것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꽤 많이들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이 6개월이 있지만 네. 이 여러 가지 정치 어떤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든지 기부행위 제한 등이 다 걸려요. 불법 여론조사 혹은 여론조사 기부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폰까지면 글쎄요, 아무튼 국민의힘 의원님들 좀 긴장도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시정 잡배 뭐 그 상가집 개라고 하셨던 분들 어디 다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권성도 의원님도 뭐 사기꾼이다 어쩐다 많이 하셨는데 맞아. 권성도 의원님 갑자기 쏙 들어가셨다 지금 원내대표 툭 튀어나오셨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명태균 씨와의 한판 승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명태균 씨가 여러분 계속해서 한 명 한 명 추가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다시 한번 홍준표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낸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이번에는 대꾸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무고죄 이야기 나오니까 또 조용해지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을 다 아웃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전반적으로 뭐 윤석열도 그렇지만은 국힘 의원들도 우리가 이번 탄핵 소추안 표결 때도 얼마나 그 추악한 모습을 봤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 우리가 계속 다뤘던 명태균 이슈들 왜 하필 그 당 그 의원들이 대거 이렇게 다 연루가 돼 있느냐.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약간 처참해요. 내가 국힘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아니 우리나라 시민들은 이렇게 정치적인 의식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치인들이 저렇게까지 썩어 있었는데 의원을 하고 있었다고라는 거예요. 은근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요. 네,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러니까 현타 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최소한의 뭐 도덕성도 없는 거고요. 공적 마인드가 없는 건데 저는 이게 명태균 씨 건이 윤석열 이 내란보다 국민의힘에 더 큰 파장을 갖고 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볼게요. 명태균 씨가 이야기했던 여론조사 조작이 전부 다 사실로 밝혀졌다. 네. 대선 후보 여론조사 조작으로 뽑혔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시장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 여론조사 조작으로 뽑혔다. 이거 위헌정당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그 통진당 해체될 때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의 조작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은 더 많은 숫자입니다. 대선 후보까지 조작했다. 이렇다면은 진짜로 이거는 당 해체 수준의 위헌정당 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전 진짜 이거는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약간 그 생각도 했어요. 윤석열이 이 부정선거에 엄청 꽂혀 있었잖아요. 본인이 부정선거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국가선관위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검찰 연루에 대해서 이 디지털 포렌식 센터 검사들 혹시나 대기시켜 놓은 거 아니냐라는 오늘 또 이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를 했는데, 일단 법무부 차관은 검찰에 확인한 바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제가 보기에는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 처장에게 지시한 사안들도 보면 처장과 실장들에게 또 실장들에게 이 방첩사령관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뭐 선관위 서버만 우리가 확보하면 이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알아서 할 거다. 중요한 일은 검찰이 알아서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 윤석열은 검찰의 포렌식 기술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저는
선관위 서버 확보해서 뭘 했을까? 결국 검찰의 포렌식이 맡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포렌식 과정을 저는 뭐 일단 법무부에서 공식적 입장은 검찰이 이 계엄사에 응대한 게 없다고는 하지만 뭐 그 이후에라도 뭐 진행했을 수 있겠죠. 평소에도 윤석열이 검찰의 포렌식 기술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신뢰를 갖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빨리 수사 손 떼야 돼요. 자기들도 수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를 의심하는 거는 윤석열의 이제 과다망상, 유튜브를 많이 봐서 이런 것도 있지만요. 한편 주위에 간신배들 때문에요. 그런 거 간신배들이 총선 직전까지 여론조사 들고 오는데 다 자기들이 이긴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긴대. 근데 결과는 틀린 거야. 윤석열 입장에서 이게 뭐야? 결과가 다 틀렸잖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론조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선관위에서 선거 조작을 했구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간신배들이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그렇죠. 아 저는 잘못이 없는데 선관위가 뭔가 이상한데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에 지지율 나온 것도 저게 완전 좌파 방송이어가지고 그냥 완전 가짜로 해서 만들어서 자료 내놓은구만 이렇게 조작해서. 근데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론조사 꽃을 아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력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꽃까지는 알 수 없거든요. 네, 그 방송을 보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뭐 여론조사 꽃에서 이렇게 이 정도 나왔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참모도 없었을 것 같은데. 참 그건 김건희? 김건희는 저기 민주당 계열의 유튜버나 볼 거예요 아마. 네. 볼 거예요. 아니 저희가 그 슈퍼챗은 그래도 꼭 읽어드려서 우리 맞짱 몬수님이 슈퍼챗을 심지어 2번이나 보내시면서. 장경태 꽃미남 의원님, 우주 최강 잘생긴 순천 매상고 나온 장경태 의원님. 저 순천고 나왔습니다. 순천고. 건이 뭐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김건희 씨가 계엄 후로도 그냥 가만히 있진 않고 뭔가 굉장히 분주하다라는 뭐 의혹 제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뭐 돌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뭐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 평론가님 들은 거 있으세요? 제가 대선 때 들은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선 때? 네. 전국의 유명한 사찰에 치성 다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찰에 치성을 다 드렸다. 네네네. 정성을 쏟았다. 네네. 그 온 가족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공덕을 쌓아야지 대통령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있었다는데 이 위기도 혹시나 도력으로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기도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얘기하는 게. 김건희의 신병 파악과 확보도 중요한데요. 최은순 장모와 김진우 오빠에 대한 신병 확보도 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분들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지 뭐 여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의혹이나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 신병 확보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 김건희 엄마랑 김건희 오빠랑은 뭐 출국 금지나 이런 거는 안 돼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김건희 씨는 뭐 해외 도피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인터폴이 잘 협조합니다. 이제 최은순 씨나 오빠 같은 경우는 다르죠. 저는 이거 윤석열이 뭔가 계속 발언들이 그리고 반성하는 듯한 느낌에서 갑자기 확 돌변해가지고 태극기 집회를 뭔가 소집하는 듯한 분위기와 맞서 싸우겠다라고 태도 변화가 갑자기 일어난 거에 엄청 좀 이상하고 소름 끼치더라고요. 도대체 저렇게 태도 변화가 일어난 데는 어떤 자신감과 어떤 근거로 저렇게 바뀌었을까?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게 뭐 김건희랑 혹시 뭐 뭔가 연관이 돼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아직도 검찰 수사에서 선관위 서버가 조작된 거 나오면은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그 윤석열은 지금 헌재에서 근데 저희가 법사위에서 또 긴급 현안 질의 때 선관위 사무총장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작년에 하도 그런 부정선거 의혹이 많아서 뭐 온갖 선관위 총장, 차장을 다 교체했어요. 그리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나 뭐 국정원과 함께 또 서버 점검도 다 했고요. 심지어 아무튼 그 새로 선관위 사무총장 교체한 사무총장도 본인 서울대 법대 동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총장한테 아니 선관위 이렇게 이런 부정선거 의혹을 심지어 대국민 담화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황당해하더라고요.
부분도 판사 출신 그래도 법조인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윤석열 친구도 정말 황당해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도대체 그런 얘기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겁니다. 선관위 부정선거에 되게 진짜 정신병처럼 미쳐 있는 거는 팩트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계엄 과정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미친 행동으로 갑자기 한 건 아니고 그것만큼 또 꼼꼼하게 철저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람. 제가 지금 가장 빨리 확인한 게 방첩사 법무실장 원래 중령급 보직이고 임기가 임기제로 2년인데 작년 12월에 임기 1년 남았던 이 법무실장을 강제로 교체하는 과정이라든지 1년 남았는데 또 보직도 중령에서 대령으로 올려서 육사 출신, 그러니까 방첩사령관과 가까운 법무실장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법무실장, 법무관들의 검토를 받거든요. 근데 그 법무실장도 방첩사의 법무실장도 이 방첩사령관과 가까운 그 육사 후배의 보직도 중령급을 대령으로 올려서 했으니까요. 12월이고 또 뭐 골프 회동, 소위 이제 식사회동, 방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등 경호대책 때문에 만났다는 게 올해 3월이고요. 근데 실제 경호대책위원회에는 특전사령관 안 들어가거든요. 수방사와 이 방첩사만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대정부 질의 때 지적했던 골프장 회동이 8월 24일, 8월 31일, 9월 7일 등등 쭉 있었던 게 보니까 이 그때만 해도 뭐 아니 트럼프 되기도 전부터 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지적을 받았잖아요. 결국 다 군인들하고 쳤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방첩사 간부들하고. 그래서 꼼꼼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용산 대통령실은 이미 작년에 이미 뭐 간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날아가면서 이미 도감청 의혹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계엄 작전을 펼치기에는 준비하기에는 용산 대통령실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저렇게 졸속으로 이전한. 그래서 도청이 되지 않은 골프장에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왜 8월 달부터 갑자기 군 골프장을 이렇게 다니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확인한 게 3차례였고 한 건 확인해서 이제 확실하게 확인한 거 이제 대정부 질의에 질의하고 확인 중이었던 걸 이제 박선원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골프장을 왜 이렇게 많이 다니지? 근데 트럼프 당선까지는 아직도 한참 후거든요. 11월이 그렇죠.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저는 계엄 준비했다고 봐요. 거기서 골프 치면서. 골프 치고 햄버거 먹고 참 그런 영화야 진짜. 네. 군 골프장은 도청이 힘드나? 멀죠. 좀 멀리 쌓아야 되고 경호 요원들이 다 깔려 있고요. 워낙 넓으니까요. 그렇죠. 넓기도 하고 그것까지 하긴 어렵겠죠. 예리한데요, 의원님. 네. 좋은데요. 자, 그만큼 진짜 철저하게 준비되어 왔던 거를 여러분들과 진짜 국회의원 우리 의원이 포함해가지고 다 같이 막아낸 겁니다. 이거는 실패한 게 아니라 막아낸 거예요. 막아낸 거. 그렇죠. 네,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윤석열 직무정지는 시켜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자신감 갖고 있는 이 윤석열을 정확하게 파면한다까지 들어야 모든 게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맞죠, 평론가님? 맞습니다. 예. 제가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우려가 심하셔서 하나 좀 이 갈래를 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 검찰하고 경찰하고 수사하는 것은 형법상의 내란죄 수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헌재에서 하는 것은 직위 해임을 위한 탄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검찰에서 수사해서 만약에 기소하면은 그게 재판에서 누락되지 않느냐, 뭐 공소기각되지 않느냐, 이거는 형법 재판이기 때문에 헌재하고는 관계 없다. 전혀 별개다.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그 자리에서 탄핵시켜서 해임하는 데는 크게 현재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헌재는 그냥 헌재 나름대로 알아서 쫙 가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경찰하고 검찰로부터 이제 증거들을 받죠. 증거들을 좀 받아가지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시간 평소보다 좀 더 길게 했어요.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제가 국회의원인지 흥신소인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데요. 야, 슬프다. 슬퍼.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검찰 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을 주도했고요. 또 예결소위 개수조정 소위까지 가서 정말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 소위까지 화려하게 아주 힘차게 불태우고 그랬더니 12월에 갑자기 탄핵이 돼서 또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아무튼
뭐 쉴새는 없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정권 끝장내겠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힘이 됩니다. 우리 평론가님 됐습니다. 네. 아유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의원님과 평론가님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감사합니다. 두 분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저녁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